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를 담당하는 아이의 문구쌤 화원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화도 조약 이후 정부가 추진했었던 개화정책의 내용과 그에 반대했었던 위정척산 운동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고 개화정책과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고통받았던 민중들이 이모년에 일으켰었던 이모군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흐름대로 살펴보시면서 복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작할게요. 한국사는 아이의 문구쌤. 배웠던 부분들을 같이 복습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따라와 주세요. 1863년부터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되면서 그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배웠던 사건들이 바로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그리고 신미 양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확고하게 다졌었죠. 그러나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고 1875년 일본이 운요 사건으로 문호를 개방하라 압력을 주어서 그 다음 해 1876년 조일수호 조규 또는 병자수호 조규, 또 다른 이름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 조선한테 남은 선택지는 나라를 부자가 되게 하고 병사를 강하게 하자라는 부국 강병만이 남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종과 민씨 세력들이 집권했었던 당시의 집권자들은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여 대체 일본이 어떻게 발전을 했길래 우리의 문호를 개방을 하고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자세히 조사하여 돌아오너라 하고 일본에 수신사를 보냅니다. 76년 강화도 조약 체결하자마자 1차로 보냈었던 건 김기수입니다. 그는 2달 동안 일본의 근대 시설들을 직접 보고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두껍게 해서 올렸었죠. 그 김기수가 돌아오고 나서 조약에 따라 부속 조약들을 체결합니다. 그게 바로 조일수호 조규 부록, 그리고 조일무역 규칙이죠.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서는 개항장 내에서 일본인들이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고 개항장 무역을 시행했었다. 그리고 조일무역 규칙에는 3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항세가 없었고요. 두 번째, 곡물을 유출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세 자체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3가지 사항이 없게 된 거죠. 누군가는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조선이 진짜 바보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일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일본은 자기가 미국한테 당했던 그대로를 조선한테 적용을 시켰고 조선은 준비가 안 되었었던 거죠. 결국 그러다가 관세가 없이 무역을 하고 개항장 안에서 일본인들이 화폐를 쓰니 조선의 경제가 굉장히 어지럽고 곤란스러웠겠죠. 그래서 조선은 일본의 2차 수신사를 80년도에 김홍집을 파견을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저의 메모장엔 김홍집이라고 적어놨었는데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나가갖고 김윤식이라고 적었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2차 수신사 김홍집을 보내서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부속 조약들로 인해 초래된 문제들, 관세, 개항장 문제. 이 개항장은 강화도 조약에서는 부산, 그리고 추가로 2개를 개항한다라고 규정해놓고 이 이후에는 원산과 인천을 개항을 하게 됐는데 이 문제를 논의를 하러 김홍집을 일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김홍집이 청나라 대사였던 황준헌을 만나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선물 받아서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조선책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은 지금 현재 러시아랑 국경을 맞닿게 되었다. 러시아가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이제 곧 내려와서 너네 나라를 노릴 텐데 어떻게 하면 러시아를 방지할 수 있는가? 3가지 대책을 알려주겠다. 첫 번째, 중국과 친하라. 두 번째, 일본과 결합하라. 세 번째, 미국과 연합하라. 친중, 청나라를 이미 조선은 4대하면서 섬기고 있고 일본과 결합, 강화도 조약으로 문호 개방하면서 국가관계를 체결했죠. 그럼 남은 거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미리경국이라고 불리면서 미리경국은 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하면서 알듯말듯한 호기심도 올라갔었고요. 황준헌은 청나라의 외교관이었습니다. 당시의 청나라는 조선을 향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굉장히 경계했고요. 또한 러시아도 점점점 내려오는 것을
경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가 알선을 주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이 조선으로 돌아오자 난리가 났어요. 이 조선 책략 책을 받아본 유생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저 김홍집의 목을 쳐라 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자, 그럼 유생들의 흐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들은 위정척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도, 성리학을 지키고 사악한 도, 서교, 즉 천주교, 이런 사악한 서양의 무리들을 우리가 척살하자. 그래서 1860년대에는 이항로를 중심으로 한 척화주존론파에서 통상수교 반대를 하면서 대원군의 입장을 지지를 해줬고요. 1870년대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문호를 개방할 때가 되자 최익현을 중심으로 해서 개항 반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최익현은 지부 복궐 상소, 궁 앞에 무릎을 꿇고 도끼를 딱 두고 전하, 제 말을 듣지 않으려고는 이 도끼로 제 목을 치십시오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 외놈들과 양놈들은 똑같고 우리의 생활 필수품인 곡식이나 이런 걸 계속 유출하고 우리가 계속 저들의 사치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조선 경제는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1880년대에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김홍집을 죽여라 하면서 정부의 개화 정책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이황의 6대손이었던 이만손이 영남 지방의 유생들 10,000명의 상소문을 모아서 올렸던 영남 만인소를 필두로 해서 정부의 개화 정책을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만 정부는 발전을 하기 위해선 어쩔 수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동도서기의 입장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동도서기란 뭐냐면 청나라가 영국에 의해서 개방을 하게 되고 우리가 서양 세력을 이기고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추진했었던 개혁의 방향이 중체서용이에요. 중국의 제도나 중국의 정신은 그대로 놔두되 서양의 문물들을, 서양의 기술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취할 것만 취하자라는 입장이에요. 그 입장을 따라서 동쪽의 도, 조선의 성리학과 좋은 도들은 남겨두되 서양의 과학 기술과 발전된 그 문물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개화 정책을 전체 총괄할 기구로 통리기무 아문을 세우고 그 밑에 외교, 무역, 군대 등 각종 잡무를 담당하는 12사를 세웁니다. 이거는 의정부 6조 체제랑 다르게 따로 세워진 기구인 거예요. 통리기무아문 밑에 12사를 설치를 하였다. 그리고 군대 제도를 개혁을 합니다. 81년도에 별기군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료에 보니까 교련병대도군요. 신식 군대로서 특이한 색다른 무기를 쓰는 군대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 등의 5군형을 무의형과 장어형으로 축소 통폐합을 시킵니다. 자,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신식 군대는 일본인 교관 밑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이 개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문을 연 나라들에게 좀 가서 배워야 할 텐데 양반 유생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종은 박정량, 어윤중 등 몇몇 신하들을 불러서 편지를 주고 부산으로 몰래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산에 도착해서 편지를 읽었을 때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근대 문물을 조사하고 보고하라. 조사 시찰단으로서 일본에 가게 됩니다. 이들은 암행어사 형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보고 열심히 들은 것을 적어서 고종에게 바칩니다. 그 바친 것을 기초로 해서 조선의 개화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는 김윤식을 중심으로 청나라에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청나라가 영국에 의해서 개방을 하였고 서양의 문물들을 우리보다 더 일찍 받아들였는데 조선의 공학도들을 보내서 발전된 무기, 화약, 기계 이거 만드는 법 배워가지고 돌아오너라. 공학도들을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요. 물론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는데
1882년 간지 1년 만에 조선 안에서 임오군란이 터지니까 민씨 정권이 청나라한테 SOS를 요청한 거예요. 구원할 병사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김윤식과 함께 중도 귀국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배웠던 게 헛되진 않았어요. 갔었던 사람들이 서양 기술 관련 책들을 잔뜩 가지고 왔고, 또 돌아오고 나서는 청나라의 기기국을 본떠서 기기창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조선의 무기화약 기계 이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아, 여기 써놨네요. 중도에 귀국을 하고 기기창을 만들었다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돌아와서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 책략은 미국과 연합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청나라가 적극적으로 알선을 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미국과 외교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게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의 내용을 보자면 관세를 물리고 거중 조정을 넣어놨어요. 강화도 조약은 관세 자체를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무역을 하려면 무역의 상대 파트너의 그 국가 경제를 고려를 해서 관세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거 자체를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미국은 그런 면에서는 관세 설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율의 관세였으니 조선한테는 좀 불리했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은 거죠. 근데 거중 조정은 뭐냐면 조선이나 미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랑 싸우게 됐어. 곤란한 상황에 얽매였어. 그럼 상대 국가랑 좀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를 해주겠다. 조선은 이 거중 조정의 진심이었습니다. 일본의 야욕을 알아가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질수록 우리가 미국을 믿어보자라고 얘기했지만 미국은 그래? 오케이 하면서 선의, 호의의 입장에서 이거를 넣어준 거고 실제로는 말만 하고 그렇게 도와주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약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애국 대우입니다. 최애국 대우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설정하고 너가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게 됐을 때 더 좋은 조항들이 만약 거기에 하게 된다면 우리도 자동 업데이트 시켜줘 라는 의미입니다. 자동 업데이트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이후에 영국과 러시아, 프랑스랑 조약을 체결하게 될 때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조약을 맺게 된다? 근데 이걸 걸어놨으니까 미국도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선이 탈탈탈탈 털리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치해법권도 설정을 해놨고요. 조미수호 통상 조약은 조선이 최초로 서양 열강과 체결한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최초로 다른 외국과 체결한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다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은 그 중에서 서양 열강이랑 맺은 조약 중에선 최초이고 역시나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거죠.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한 이후에는 답방의 형식으로, 답례 형식으로 민영익과 유길준 이 사람들을 미국의 보빙사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만나게 하고 미국의 발전된 문물들도 시찰을 하게 되고요. 민영익은 일정한 기간이 되어서 돌아오지만 유길주는 남아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서양의 발달된 문물들을 보고 나중에 조선으로 돌아와 중립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는 조선 정부가 최선을 다해 발전하고 싶어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전을 하려면 돈이 들어요. 여러분, 성장은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픔이 있든 시간과 에너지, 돈, 이 대가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데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지 않고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그 부담을 다 안게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5개의 군영에서 2개로 축소되었어. 그러면 이 말은 실업자들이 늘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 82년에 임오년에 군인들에 의해서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오군란의 배경과 전개 결과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조선 정부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개화정책을 했지만 개화정책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백성들의 피땀 눈물로 이뤄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기본권마저도 침해당하는 그 일상 때문에 1882년 임오군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개화 정책으로 인해서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이 엄청 늘어나게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마른 걸레에서 진짜 물을 짜내듯이 쫙 쥐어짜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그리고 조일무역 규칙에서 곡물을 유출하는데 제한이 없다. 그러니 일본에서는 이때 공장 엄청 돌리고 산업혁명, 산업자본주의가 막 형성되고 있었던 차에 노동자의 밥값이 비싸면 굉장히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에 있었던 쌀과 곡물들을 일본으로 마구잡이로 수출하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먹을 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쌀값은 높아지면서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게다가 신식 군대였던 교련병대 별기군은 일본인 교관한테 훈련을 받고 월급도 제때제때 나오고 무기도 신식이고 군복도 예뻐요. 그런데 기존의 군인들이 심하게 차별을 받는 거고 5군형에서 2형으로 축소 통폐합을 하면서 실업자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90군인들이 굉장히 삶이 힘들었어요. 사대문 도성 바깥에는 그 90군인들의 가족들이 채소를 조금씩 키워가면서 이거를 내다 팔고 먹으면서 겨우 생계를 연명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차별이 심했냐면 1년 1개월 동안 13개월 동안 1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월급이 안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거 공감 못 하겠어요. 어떻게 월급이 안 나오는데 1년이 넘도록 그거를 버틸 수가 있지? 만약에 지금의 제게 한 달, 두 달 월급이 밀렸다? 그럼 저 바로 고용노동부 가서 신고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빠들이 버티고 버틴 겁니다. 내 새끼, 내 귀여운 토끼 같은 새끼들, 나의 사랑하는 마누라, 내 소중한 부모님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좀만 참아보자 라고 그러다가 한 달치 쌀을 주겠다고 연락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멀쩡한 쌀이 아니라 모래랑 겨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급을 주는 바로 위에서 장난질을 치고 빼돌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저희 집은 주기적으로 절대 금식을 해요. 먹을 거를 입에 대지 않고 심지어 물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배고픔이 뭔지 알고요. 정말 벽을 긁는다는 게 뭔지를, 사람이 얼마나 식욕에 민감한 건지도 알아요. 그런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먹을 걸 가지고 장난쳐?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 90군인들이 분노해가지고 선해청으로 쳐들어가서 우리 제대로 월급 내놔라 그랬는데 에이, 이 못 배운 놈들 뻥 하고 쫓겨나니까 참았던 인간치가 빡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선해청이 어디냐면 특산물을 곡물, 동전, 옷감으로 걷었었던 대동법. 그럼 이 대동미, 쌀을 어디다 보관할까요? 그게 선해청이에요. 전국 각지에서 조울로를 따라서 이렇게 쌀이 들어오게 되면 선해청에서 보관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었던 관리라는 놈이 사람들 월급 가지고 장난질을 심하게 친 겁니다. 네가 굶어 죽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내 배만 부르면 돼. 그래서 빡쳤던 90군인들은 당시 선해청 당상관이었던 민교모, 이 민씨 집안이죠? 이 왕비 쪽 집안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부정부패를 정말 많이 일으켰거든요. 이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서 신식군대, 교련병대, 별기군의 교관이었던 일본인 하시모토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시 빈민들도 합세를 해요.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먹을 걸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 여러분, 그래서 먹는 거 갖고 시험하면 안 돼요, 사실. 사람이 식욕 본능이 얼마나 처절하게 강해질 수 있는지를 저는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최소한의 사람들이 챙겨야 될 그 생계 기본 수준을 정부든 어디든 챙겨주고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여러분들도 보장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누군가의 생명줄도 같이 챙겨주셔야 되고요. 90군인들과 도시 빈민들이 분노해서 어디로 향했냐면 궁으로 가서 왕비를 잡아라 합니다. 민씨 집안이 부정부패를 심하게 일으키니까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왕비다! 그래갖고 왕비가 몰래 담장을 넘어서 도망갑니다. 피신을 해요. 그리고 고종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흥선대원군에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한번 권력을 잡게 되면서
그동안 시행되었었던 모든 개화 정책을 다 올스톱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고종의 아내 자신의 며느리 장례식을 후딱 치러버립니다. 사실 왕비랑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이랑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왕비가 정말 어렵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기가 항문, 그러니까 똥구녕이 막혀 있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수술을 해서 해결하면 되는 건데 왕의 옥체에 어떻게 손을 대느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아기 먹이라고 귀한 삼선을 줬는데 결국은 아기가 똥구녕이 맥히니까 죽죠. 그래서 이 왕비가 시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또 시아버지도 나의 아들을 네가 쥐락펴락해? 그래서 서로 감정이 안 좋아요. 근데 이 왕비가 도망을 가기 직전에 남편인 고종에게 자신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어디로 도망갔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라 그러고 가요. 그래서 흥선대원군한테는 고종이 왕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례식을 급하게 치러버리죠. 근데 이 도망간 왕비와 민씨 세력들이 청나라에 구원병을 요청을 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일이야? 어떻게 보면 집안일이에요? 근데 집안일을 나의 집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드라마로 보면 진짜 콩가루 집안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의 일은 우리가 해결을 하고 우리나라의 일은 우리나라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을 하는 겁니다. 외교엔 절대 공짜가 없거든요. 저랑 역사 공부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영선사 김윤식 그 조선공학도들 팀과 함께 입국을 하게 되면서 구식 군인들과 도시 빈민들이 일으켰었던 큰 난을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은 흥선대원군 때문이야 그러면서 청나라로 압송을 해갑니다. 어쨌든 희생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 왕비는 무사히 돌아오고 흥선대원군은 청나라에 갇혀있게 되고 청나라는 조선의 국내 정치를 감노하라 배노하라 엄청나게 간섭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구냐면 너네가 정치랑 경제 이거 영 바보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고문들을 파견을 해요. 에이 주리를 틀어라 으윽 하면서 하는 고문이 아니라 어떤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치에는 마젠창, 그리고 재정과 외교에는 독일인이었던 멜렌도르프, 그리고 군사에는 위안스카이. 이 위안스카이는 세계사, 동아시아사에서 굉장히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좀 깊어요. 그리고 조선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을 합니다. 이 수륙무역장정에서는 일본은 조선에 대해서 자주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청나라의 영향력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조선은 여전히 청나라의 속방이니까 건들지 마. 조선 너네 이상한 생각하지 마 라고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청나라 상인이 조선 국내 안으로 들어와서 무역을 하게 되고 치해법권이 있다라는 거죠. 청나라 상인한테 어떻게 보면 마음껏 조선을 탐하면서 장사해라 라는 길을 확 하고 열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청나라와의 관계는 조선이 내정 간섭을 심하게 당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면 이모군란 때 구식 군인들이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습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현재 인천인 제물포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배를 띄워요. 그러면서 너네 우리한테 사과 제대로 안 하고 조약 제대로 체결 안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결국 그래서 체결한 게 제물포 조약입니다. 내용인 즉슨 일본 정부한테 배상금 제대로 지불하고 우리 공사관이 공격을 받았으니 안 되겠다. 조선군 더 이상 믿지를 못하겠으니 우리 일본군이 직접 와서 경비로서 있게 하겠다. 그래서 조선 국내에는 일본군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모군란의 배경 전개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점점 더 답답해질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보고 뭘 배우시기를 바래요. 외교는 절대 우방이 없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되 제대로 해결하려면 분별력 있게 보는 시각과 생각, 관점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의 개화 정책 이모군란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엔 갑신정변의 배경, 전개, 결과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사는 IM 문구쌤.